혹시 김덕홍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1997년에 망명했던 북한 고위 관리를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할 인물은 이름은 같지만 아주 다른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일본 한류 비즈니스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도쿄 한류백화점 창업자 김덕홍 회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김덕홍 회장의 뭐랄까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요? 네, IMF 외환위기 때 정말 절박하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류붐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러다가 또 갑작스러운 추락을 겪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이요. 이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일본 내 한류 상업사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보면서 김덕홍 회장의 성공, 또 실패, 그리고 재기의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과 개인의 노력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출발점은 1998년이네요. 한국 사회 전체가 휘청였던 IMF 외환위기. 네, 바로 그때죠.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 김덕홍에게는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취업문은 꽁꽁 얼어붙고.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마저 생계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 절박했겠네요. 그래서 일본행을 택한 거군요. 무슨 큰 꿈이나 포부보다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정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일본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자료를 보면 일단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했고요. 어렵게 구한 한국 식품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는 넉 달치 월급을 그냥 떼었다고 합니다. 아, 넉 달치나요? 세상에. 네. 심지어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까지 못 받게 돼서 그냥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고. 정말 벼랑 끝이었겠는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게 참 우연한 기회였어요. 아르바이트했던 가게사장 소개로 한국 무역회사 간부 한 분을 알게 됐는데 정말 무작정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네요. 네. 근데 운 좋게도 그 회사에서 임시직으로나마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그 회사 창고에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창고에서요. 와, 그 시간이 그냥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창고 생활 2년이 단순한 고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훗날 사업에 엄청난 밑거름이 됩니다. 밑거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기서 그 빚 갚으려고 정말 닥치는 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식품이 일본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팔리는지 그 현장을 몸으로 다 익힌 거죠. 물류 시스템, 소비자 반응, 거래처 관리 같은 것들요. 아하, 책상 앞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배운 거네요. 네, 그야말로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기업가 정신이 다져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가장 큰 힘은 흩어진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하고요. 아, 그런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군요. 그 절실함이 있었기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네요. 그 기회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죠? 네, 맞습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는 정말 엄청난 기회였어요.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했거든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때마침 김 회장은 자신을 처음 거둬줬던 그 무역회사 간부 있잖아요. 그분이 독립해서 해찬들 재팬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거기 사업 파트너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 2년이 계속되네요. 네, 그래서 요코하마 지역에서 트럭에 물건 싣고 직접 가게들을 돌면서 배달하고 영업하는 그야말로 차떼기 영업을 시작한 거죠. 정말 맨몸으로 부딪힌 거네요. 월드컵 분위기 덕분에 사업은 좀 괜찮았나요? 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어요. 월드컵 특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2004년에는 도쿄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시노쿠보에 자기 성을 따서 첫 한국 식품 소매점 킴스클럽을 열게 됩니다. 아, 김스클럽. 드디어 자기 가게를 갖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정말 꿈에 그리던 가족들, 동생과 부모님을 일본으로 모셔와서 같이 살게 되어 가장 큰 목표 하나를 이룬 거죠. 와, 정말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그의 이름을 일본 전역에 알린 한류 백화점이 문을 여는군요. 네, 2008년 11월 시노쿠보에 문을 연 한류 백화점. 이게 약 150평 규모였는데 당시로서는 일본 최대 규모의 한류 전문 쇼핑몰이었어요. 150평이면 꽤 큰데요. 그렇죠. 그냥 식품만 파는 게 아니라 케이팝 아이돌 굿즈, 드라마 상품, 한국 화장품까지 정말 말 그대로 한류의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곳이었죠. 문 열자마자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뭐 꼭 가봐야 하는 성지처럼 된 거예요. 성지라 불릴 정도였군요. 성공 가도가 정말 화려했네요. 매출이나 방문객 수도 엄청났다고 하던데요. 네, 성공은 계속됐습니다. 2010년에는 요코하마, 2011년에는 후쿠오카까지 지점을 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연 매출이 16억엔, 당시 환율로 한 200억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야말로 정점을 찍은 거죠. 200억 원이요? 와, 시노쿠보 본점에는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하니까요.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죠. 일본 언론에서도 이제 그를 한상,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류 비즈니스로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인 사업가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판 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매장 지하에 블루라는 문화센터를 만들었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또 김 회장의 사업 감각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블루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뭐 팬미팅이나 사인회 같은 행사도 열고 한국어 강좌나 케이팝 댄스 강습 같은 것도 제공했어요. 아, 단순히 물건 파는 곳 이상이었네요? 그쵸. 그냥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팬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한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한 거죠. 이게 팬들과의 유대감을 쌓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유용한 3S 경영 철학도 이해가 가네요. 스피드, 스마트, 스마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고 왜 그때 효과적이었을까요? 네, 3S는 그의 성공 요인을 잘 보여주는데요. 스피드는 아시다시피 한류 트렌드가 정말 빨리 변하잖아요. 특히 아이돌 상품 같은 건 유행 주기가 엄청 짧거든요. 이런 걸 남들보다 빨리 캐치해서 공급하는 능력이죠.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렇죠. 타이밍이 생명이겠네요. 네, 그리고 스마트는 그냥 물건만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일본 소비자들 취향에 맞게 상품을 고르고 또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현지화 전략이고요. 마지막 스마일은 기본적인 친절함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팬덤과의 긍정적인 관계 만들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때 그 변동성 심했던 초기 한류 시장에서 스피드가 정말 생존 문제였고 스마트 현지화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잘 풀어내는 거였고 스마일은 그냥 친절 이상으로 팬덤을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다 시너지를 낸 거예요. 아,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2012년 정점을 찍고 나서 갑자기 상황이 확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왔다고요? 네, 정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진 거요. 아, 2012년이면 독도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같은 이슈들 때문에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이 확산됐고 한류가 그 직격탄을 맞은 거죠. 시노쿠보 거리에서는 막 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도 벌어지고 그랬으니까요.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겠네요. 문화 소비에도 영향이 컸겠고요. 그럼요.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시장 내부의 문제였어요. 시장 내부라면요? 한류백화점이 워낙 잘 되니까 그걸 보고 너도 나도 비슷한 가게들이 시노쿠보에 막 생겨난 거예요. 완전 과열 경쟁 상태가 된 거죠. 아, 경쟁이 너무 심해졌군요. 네, 한정된 손님을 놓고 서로 막 가격 경쟁하고
김 회장이 애써 키워놓은 시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거죠. 외부 환경도 안 좋은데 내부 경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혹시 한류 콘텐츠 자체의 변화는 없었나요?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인인데요. 1세대 한류붐, 특히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 중심의 붐이 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중장년층 팬덤이 좀 약해지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K-팝 중심으로 팬덤이 옮겨가고 소비층이나 소비 방식도 달라졌죠. 근데 한류 백화점은 아무래도 특정 드라마나 배우 인기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외부 컨텐츠 의존형 사업 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히트작이 나와주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구조였던 거예요. 아, 정치, 시장, 콘텐츠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 거네요. 결국 버티기 어려웠겠군요. 네, 이 복합적인 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13년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뚝 떨어져서 11억 엔대로 내려앉았고 결국 2014년 4월에 주 한류백화점이 약 3억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민사재생법이면 한국의 법정 관리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당장 파산하는 대신 법원 관리하에 회생을 모색하는 절차죠. 하지만 사실상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한류의 상징이었는데 그 충격이 정말 컸겠네요. 이 실패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뭘까요? 한류 백화점의 몰락은 그냥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일본 한류 전체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서 배울 점은 분명하죠. 일단 외부 환경,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줬고요. 동시에 시노쿠보라는 한정된 지역, 그리고 단일 대형 매장이라는 사업 모델에 모든 걸 걸었던 전략의 위험성, 이른바 단일 실패 지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문제죠. 이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 한 곳에 집중했던 게 잘 될 땐 좋았지만 위기가 오니 한꺼번에 무너지는군요. 그렇죠. 잘 나갈 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장점이었는데 어려워지니까 모든 위험을 다 떠안게 되는 약점이 된 거죠. 법정 관리까지 갔으면 사실상 사업가로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김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네요.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았죠. 그 재기 전략을 한마디로 하면 해체와 분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체와 분산이요? 네, 예전처럼 크고 하나로 뭉친 백화점 모델을 버리고 위험을 나눌 수 있게 여러 갈래의 작은 전문점 형태로 사업 구조를 바꾼 거죠. 다각화를 선택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새로 시작했나요? 그 가각호라는 게. 재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K-뷰티였습니다. 아, 화장품이요. 네, 한류 중에서도 한국 화장품은 정치 상황에 좀 덜 민감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그리고 시노쿠보 한 곳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려고 도쿄 시내 여러 곳에 한국 화장품 전문점 수디를 5개나 열었어요. 지역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아, 그때 연 화장품 가게 이름이 수디였군요. 그게 하나의 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였죠? 두 번째는 K푸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막 뜨고 있던 오븐구이 치킨 브랜드 굽네치킨 있잖아요. 굽네치킨. 네, 알죠. 그 굽네치킨의 일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따내서 직접 1호점, 2호점을 열었어요. 외식 사업에 뛰어든 거죠. 아, 치킨집 사장님도 되셨군요. 네, 그러니까 유행 많이 타는 상품 판매 비중은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꾸준히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업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힌 거죠.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K뷰티 전문점 수디랑 K푸드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이 두 개의 새로운 엔진을 단 거네요. 이 전략 통했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익원을 여러 개로 나누고 특정 가게나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추니까 재무 구조가 빠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2017년 법정관리 신청한 지 딱 3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법정관리 졸업을 선언합니다. 3년 만에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파산 위기에서 3년 만에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거니까요. 엄청난 회복력이죠. 단순히 회복한 게 아니라 그 이전 전성기보다 더 성장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더 대단한 거죠.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들 전체 매출 합계가 연간 20억 엔,
우리 돈으로 한 250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250억 원이면 과거 한류 백화점 전성기 때 200억 원보다 더 많은데요.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넘어선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그가 K뷰티나 K푸드처럼 이제는 하나의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자리 잡은 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사업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군요. 큰 백화점 하나 대신 작지만 전문화된 여러 전문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게 효과를 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배운 거고 그걸 사업 구조 개편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죠. 외부 충격에도 훨씬 강하고 한쪽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만회할 수 있는 훨씬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가 더 강한 기업을 만든 좀 역설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기에 성공한 이후 김 회장의 시선은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요즘 한류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한류를 이끄는 주역이 과거에 겨울연과 보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유튜브나 틱톡 같은 SNS로 실시간으로 한국 유행을 접하는 일본의 10대, 20대 젊은 세대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 소비층의 말정이 달라졌다는 거군요. 네, 이 젊은 세대에게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뭐 특별한 붐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일상의 일부,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 전략도 당연히 이 젊은 세대에 맞춰져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 행보를 보면 그게 뚜렷해요. 2019년에는 오사카, 작년 2023년에는 나고야에 또 거점을 마련했어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일본 3대 도시에 다 진출한 거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오, 전국구로 가네요. 네,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마케팅도 강화하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가져가려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아이디어 파트너스 같은 곳과 협력해서 한국의 괜찮은 스타트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걸 돕는 그런 플랫폼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단순히 자기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한류 생태계 전체를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영역 확장 후에 더 주목할 만한 계획이 있다고요? 자체 브랜드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그의 가장 큰 도전이자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디라는 이름으로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 수디가 매장 이름만이 아니었군요.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건 그가 이제 단순히 좋은 한국 상품을 찾아서 파는 단계를 넘어서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창조자, 크리에이터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움직임이죠. 아마 앞서 성공했던 화장품 전문점 수디 운영 경험이 이런 결심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디 브랜드 출시 전략이 또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론칭한다고요? 바로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일본에서 성공했으니까 일본에서 먼저 내놓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수디 브랜드를 한국, 그것도 명동에 먼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동에요? 왜죠? 한국 시장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면서 동시에 K뷰티의 본고장이라는 상징성을 이용해서 아시아 전체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죠. 이걸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나 더 넓은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와, 일본에서 설공한 기업가가 자기 브랜드를 한국에서 먼저 내놓고 그걸로 다시 해외로 나간다. 일종의 역수입 전략 혹은 글로벌 전진기지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발상이 남다르죠? 듣고 보니 그의 기업가적인 정체성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고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의 여정을 쭉 따라보면 그 변화가 꽤 또렷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 물건을 일본에 가져오는 수입업자로 시작했죠. 네, 창고 생활하면서. 그러다 한류백화점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골라서 파는 소매업자이자 일종의 큐레이터 역할을 했고요. 실패 후 재기 과정에서는 K뷰티, K푸드 전문점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이제 자체 브랜드 슈띠 개발을 통해 창조자로, 더 나아가 한국을 발판 삼아 아시아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수출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야가 이제 더 이상 일본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아시아 전체, 어쩌면 세계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저희 김덕웅 회장의 지난 20여 년 정말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IMF 때 흩어진 가족을 모으겠다는 그 절실함에서 시작해서 한류라는 큰 파도를 타고 엄청난 성공도 거두고
또 갑작스러운 위기로 정말 쓰디쓴 실패도 맛보고,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더 지혜롭게 다시 일어서기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하죠. 특히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 끈기, 그리고 3S 같은 그만의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이 참 인상 깊게 남습니다. 그는 한류를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원래 있던 것의 재발견이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 교류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봤다는 거죠. 아, 그런 시각이 있었군요. 네, 그런 이해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류 시장 자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K-뷰티나 K-푸드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뭐랄까, 우리가 아는 그런 화려한 K-팝 스타나 유명 감독은 아니죠. 하지만 팬들이 한류 문화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또 돈을 내고 살 수 있도록 그 상업적인 기반을 묵묵히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비유하자면 화려한 꽃 자체는 아니지만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게 밭을 갈고 꾸준히 돌봐온 성실한 정원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성실한 정원사. 멋진 비유네요. 김덕홍 회장의 이야기는 정말 한류가 드라마에서 K-팝으로 또 K-뷰티, K-푸드 같은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가며 진화해왔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가 자체 브랜드 수디를 가지고 한국을 발판 삼아 아시아로 나아가려는 이 시점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드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류의 다음 모습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또 시장을 가꿔나갈 다음 세대의 정원사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